서울 동쪽 끝자락 하남 미사 지역의 재래시장은 아침마다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5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 냄새와 갓 튀긴 호떡 향기가 골목마다 퍼져나갔죠. 그 중심에는 49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정분네 반찬 가게가 있었어요. 78살의 박정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죠.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깍두기용 물을 깍둑 썰기하는 그의 손놀림은 오랜 세월이 만든 예술 작품 같았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한서영이 들어왔습니다. 42살의 서영은 한 손에는 최신형 카메라를, 다른 손에는 조명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정부는 깜짝 놀라 칼을 내려놓았죠. 서영아, 이 새벽에 왜 왔어? 촬영하러 왔죠. 구독자들이 시어머님 반찬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서영은 능숙하게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각대를 펼치고 조명을 맞추고 정분의 앞치마 매무새를 고쳐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자, 어머님. 웃으면서 무 썰어주세요. 네, 좋아요. 우리 귀여운 시어머님. 오늘도 정성 가득 반찬 만들어주시는 사랑둥이. 정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서영의 유튜브 채널 효부 서영의 행복한 일상은 구독자가 19만 명이나 됐습니다. 댓글마다 정말 효부세요. 시어머님 복 받으셨네요. 같은 칭찬이 넘쳐났죠. 어머님 김치 좀 더 예쁘게 담아주세요. 색감이 중요해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살짝만 더.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자 서영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환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메라 앞과 뒤의 며느리가 너무 달랐어요. 어머님, 저 카페 가봐야 해서요.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올릴게요. 서영은 장비를 챙겨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부는 혼자 남아 깍두기를 완성했어요. 물을 버무리면서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느리의 꽃 카페는 미사 신도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5평 규모의 월세만 350만 원이었어요. 인테리어는 화려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죠. 며칠 후 정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아들 김도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서영이가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데? 그냥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45살의 도윤은 목소리부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우유부단했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남의 말에 끌려다녔습니다. 저녁 7시 정부는 며느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미사 신도시의 새 아파트 32평짜리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서영이 웃으며 반겼죠.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는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윤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자리 같은 분위기였죠. 어머님 앉으세요. 서영은 정분을 소파에 앉히더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단독주택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사시는 그 집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은 지 45년 됐고 보일러도 수시로 고장나고 지붕도 새고. 그래도 내가 사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겨울에 춥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계단도 가파르고 위험해요. 만약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서영은 태블릿을 넘기며 새 아파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사 신도시에 새로 나온 아파트예요. 19평짜리 작은 집인데 딱 어머님 혼자 살기 좋아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편하고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정부는 사진을 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콤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어요.
서영아,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는데? 3억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집을 팔면 되잖아요. 어머님 집이 땅까지 합치면 6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억은? 서영은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보관하시면 되죠. 근데 요즘 은행 이자도 낮고 사기도 많잖아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통장이랑 인감 저한테 맡겨주시면. 잠깐. 정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집 팔고 내 돈까지 내가 관리한다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돈 관리하시다가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요. 요즘 노인 타깃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은데요. 도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서영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정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눈을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죠. 도윤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 하는 거냐?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됐다. 나는 내 집에서 살 거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정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서영과 도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쩌지? 어머니가 거부하시는데.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어. 정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다른 방법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49년간 반찬 가게를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6억이었죠. 한 푼 한 푼이 다 피땀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허리 굽히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을 며느리에게 맡기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틀 후 정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깍두기를 파는데 단골 손님 한 명이 물었어요. 사장님, 아드님 잘 지내시죠? 뭐, 그럭저럭. 며느리분이 유튜브 하시던데 저도 봤어요. 진짜 효부시더라고요.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부라. 카메라 앞에서만 효부죠. 오후 3시쯤 서영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또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시장 풍경 찍으려고 왔어요. 어머님 장사하시는 모습도 좀 담을게요. 정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참았습니다. 서영은 능숙하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님은 이 시장에서 거의 50년 가까이 일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시는데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서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얘기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없어.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어머님 생각해서 됐다고 했잖아. 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알겠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정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서 서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 집도 안 팔겠다고 하고 돈도 안 맡기겠대. 정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알아. 고집 세신 거 알지. 그럼 그 방법밖에 없지 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치매 진단서? 그게 가능해. 아, 아는 의사 있다고. 그럼 요양원 입소도 가능하겠네. 좋아. 일단 건강검진부터 받게 해보자. 거기서 이상하다고 하면 정밀 검사 받게 하고. 정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요양원?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응,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잖아.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
그동안 집이랑 재산은 우리가 정리하고. 정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요양원에 가둘 생각을 하고 있다니. 아니,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구체적인 계획. 정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어요. 경찰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경찰이 믿어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셔야 해요. 제가 병원 예약해뒀어요. 난 건강해. 검진 필요 없어. 어머님 70대 후반이시잖아요. 정기검진은 필수예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며느리의 계획이.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78살의 노인이 42살의 며느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날 오후 정부는 시장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양원에 부모님 모신 사람 알아? 왜요? 거기 가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양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진짜 힘들던데요. 특히 치매 진단 받으면. 정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서영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가시죠. 병원 예약 시간 넘기면 안 돼요. 정부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에 탔어요. 서영은 운전하면서 계속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금방 끝나요.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병원은 미사 신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미래건강의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정부는 이곳에 온 적이 없었어요.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과는 달리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어머님 3층이에요. 같이 올라가요. 서영은 정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다정해 보였지만 정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자 신경과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신경과라니. 정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영아, 왜 신경과야? 나 머리 아픈 적 없는데. 어머님 70 넘으시면 기본적으로 검사받는 거예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다들 받아요. 치매. 그 단어가 나오자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치매 진단서 요양원 입소. 진료실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정분 환자분이시죠? 들어오세요. 정부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서영이 등을 밀었어요. 어머님 가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아니야, 나 혼자. 보호자도 같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영은 웃으며 함께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가 전부였죠. 앉으세요. 오늘은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할 겁니다. 의사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질문지였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3일이죠.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이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병원 아닌가요? 미사에 있는. 질문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0에서 70 빼기, 단어 외우기, 그림 그리기. 정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죠.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며느리예요. 같이 들어도 되죠? 그래도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시고. 서영아, 난 그런 적 없어. 정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의사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제도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셨어요. 제가 발견해서 끄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같은 반찬을 이틀 연속으로 만드셨는데 본인은 기억 못 하세요. 그런 적 없다고. 정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의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흥분하시면 검사가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난 정상이에요. 시장에서 49년간 장사했어요. 손님 얼굴 다 기억하고 외상값도 틀린 적 없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정분을 바라보다가 서영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이렇게 부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죠. 병식이 없으신 거예요. 정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의사는 이미 며느리 편이었죠. 일단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RI 촬영하고 혈액 검사도 해야겠어요. 오늘 할 수 있나요? 서영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니요, 예약해야 해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모시고 올게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정부는 서영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안 와. 내일도 안 올 거야. 어머님 건강검사예요. 왜 이러세요? 너 지금 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영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분을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어머님,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건 너지, 나 아니야.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정부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봤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어머님, 협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뭐? 검사 안 받으시면 제가 법원에 후견인 신청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판단 능력이 없으시다고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머님 재산은 제가 관리하게 돼요. 법적으로. 정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다 알아본 거예요. 법적인 절차까지. 그러니까 순순히 검사 받으세요. 그게 서로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78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손주까지 본 노인이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어요. 엄마 서영한테 들었어요.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도윤아, 너도 알아? 너도 내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는 거니? 무슨 소리예요? 요양원은 무슨? 내 마누라가 그러잖아. 나 치매 만들어서 요양원 보낸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서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그냥 건강검진인데. 너도 한통 속이구나. 정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까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어요. 젊었을 때가 떠올랐죠. 25살에 결혼해서 이듬해에 도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인부였고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김치 몇 포기, 나물 몇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깨끗하게 담았죠.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49년이 흘렀고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아들도 대학 보냈어요. 남편은 6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죠. 외롭지 않았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생겼고 손주도 태어났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이 자기를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서영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야죠. 안 가. 어머님 협조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 알았어. 가면 되잖아. 정부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면서 창밖을 봤어요.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정분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MRI 촬영을 했습니다. 좁은 터널 안에 들어가 20분 넘게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어요. 기계 소리가 시끄러웠죠. 정부는 그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결과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영이 물었습니다. 만약 치매로 판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죠. 그리고 가족들의 케어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전문 시설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전문 시설, 요양원을 말하는 거겠죠.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그날부터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죠. 며칠 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서영과 도윤이 서 있었죠. 어머님 짐 싸세요. 뭐?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결과가 빨리 나왔대요. 내일 아침 일찍 입원하셔야 한대요. 무슨 입원? 치매 판정 나왔어요.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일단 병원에서 관찰하자고 하셨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난 멀쩡해. 어머님.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지금 협조 안 하시면 저희가 응급 입원 절차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님 의사랑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하시게 돼요. 도윤아, 내가 이걸 보고만 있을 거냐? 아들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서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 순간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며느리 편이라는 걸. 알았어. 짐 쌀게. 정부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를 타고 30분쯤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린 케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4층짜리 건물이었죠. 여기가 어디야? 어머님을 위한 최선의 장소예요. 서영은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부는 내리지 않으려 했지만 도윤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여기가 좋은 곳이래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요양원 입구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분 어르신이시죠? 기다렸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난 안 들어가. 정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영과 도윤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고 간호사가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떤 방에서는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정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6호실이에요.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화장실. 그게 전부였죠. 어머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서영은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영아, 제발. 어머님,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서영과 도윤은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부는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잠근 거예요. 여기 열어줘. 나 나가야 돼.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루 3번 식사를 가져왔어요. 약도 먹으라고 했죠. 정부는 거부했지만 드셔야 해요라며 강요했습니다. 방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산책 시간에만 가능해요라고 했지만 산책 시간은 하루에 30분 뿐이었어요. 그나마도 간호사가 동행했죠. 핸드폰도 빼앗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잃어버리시니까 저희가 보관할게요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절망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누가 자기를 믿어줄까요? 이틀째 되는 날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3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어르신, 저는 최하늘이에요. 오늘부터 어르신 담당할 거예요. 하늘은 다른 간호사들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식사하셨어요? 오늘 메뉴가 미역국이던데. 난 배고프지 않아. 그래도 드셔야죠. 안 그러면 힘이 없으실 텐데. 하늘은 정분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알아?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여기 가뒀어. 나 치매 아닌데. 멀쩡한데. 하늘은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어르신, 어르신 말씀 믿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아픈 분도 있지만 가족들이 버린 분도 많거든요. 어르신도 그런 경우 같아요. 정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날 도와줄 수 있어? 하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최하늘은 그날부터 정분의 방에 자주 들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업무적으로만 대할 때 하늘은 진심으로 정분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어르신,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다고요? 어떤 반찬이 제일 인기 많았어요? 깍두기랑 열무김치였지. 손님들이 내 김치 먹으려고 새벽부터 줄 섰어. 정부는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하늘은 정분이 말하는 모든 것을 메모했어요. 어르신, 시장 어디에 있었어요? 정확한 주소 기억하세요? 하남시 미사동 321번지. 시장 입구에서 들어가면 왼쪽 세 번째 가게야. 단골 손님들 이름도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이순자 씨는 매주 화요일마다 왔고 김철수 씨는 깍두기 5kg씩 사갔어. 박영애 씨는 딸이 미국에 사는데 명절 때마다 김치 보내달라고. 하늘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다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치매 환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정분 몰래 시장을 찾아갔어요. 정분이 말한 가게 자리에는 다른 상인이 들어와 있었지만 옆 가게 주인이 정분을 기억했습니다. 박정분 사장님? 물론 알죠. 여기서 거의 50년 장사하신 분인데.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가게 닫으셨는지. 혹시 사장님이 치매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분만큼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없었어요. 외상값도 한 푼 틀린 적 없고 손님 얼굴 다 기억하시고 며느리가 어떻게 했다던데. 하늘은 그 상인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정분의 가게 운영 기록도 확인했어요. 49년간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위생검사도 통과한 기록이 남아 있었죠. 요양원으로 돌아온 하늘은 정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가시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무슨 방법? 하늘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응급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병원으로 이송되고 병원에서는 보안이 느슨하거든요. 응급 상황이라니? 심장 발작 같은 거요. 연기하셔야 해요. 정부는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가능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남편이 응급구조사였어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응급 상황에 대해 잘 알죠. 일단 증상을 연기하시면 제가 큰 소리로 응급 상황이라고 알릴 거예요. 그럼 구급차가 올 거고. 그 다음엔 병원 응급실은 사람도 많고 혼란스러워요. 그 틈을 타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남편한테 연락해 둘게요. 응급실 뒤편에 차를 대기시켜 놓을 거예요.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야? 나 때문에 너도 해고될 수 있잖아.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요. 3년 전에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재산 때문에. 엄마는 거기서 1년을 버티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죠.
오빠가 면회도 못 오게 막았거든요. 하늘아, 어르신은 제가 꼭 구해드릴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못 구했지만 어르신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틀 후 하늘이 계획을 실행할 날을 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요양원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죠. 간호사들이 각 층에 흩어져서 식사를 나눠주고 관리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받습니다. 하늘은 정분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어르신, 오늘 저녁 6시예요. 제가 식사 가져갈 때 갑자기 쓰러지세요. 가슴을 움켜쥐고 숨쉬기 힘든 것처럼 연기하시면 돼요. 떨려.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녁 6시 하늘이 식판을 들고 정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예요. 맛있게 드세요. 식판을 내려놓는 순간 정분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서 쓰러졌습니다. 아파. 어르신. 하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복도에서 다른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심장 발작 같아요. 맥박이 불안정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간호사는 당황해서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하늘은 정분의 귀에 속삭였어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5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을 들고 3층까지 올라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슴 통증 호소하시고 호흡이 불안정하세요. 맥박도 불규칙해요. 하늘은 전문가처럼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정분을 들것에 옮겼어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전화했는데 안 받으세요. 일단 이송하세요. 제가 계속 연락할게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늘도 함께 탔어요. 저도 같이 가야죠. 환자분 상태 설명해야 하니까. 구급차 안에서 하늘은 정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분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하늘에게만 살짝 눈을 떴어요. 하늘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15분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정분은 침대로 옮겨졌고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해요.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링거 스탠드를 일부러 부딪혔죠. 아, 죄송해요. 링거 스탠드가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늘은 재빨리 정분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에요. 저쪽 문으로 나가세요. 화장실 표시 보이죠? 거기 지나서 비상구예요. 정분은 침대에서 내려와 재빨리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복도 끝에 화장실 표시가 보였죠. 그 옆에 빨간 비상구 표시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갔어요.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니 주차장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차 한 대가 라이트를 깜빡였습니다. 하늘의 남편이었어요. 어서 타세요. 정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늘이는요? 아내는 나중에 올 거예요. 일단 어르신부터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죠. 차는 하남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작은 모텔이었어요. 여기서 이틀 정도 계세요. 제가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아침 가져왔어요. 김밥하고 우유요. 하늘아, 너 괜찮아? 저요? 당연히 해고됐죠. 환자 도주 도왔다고. 하늘은 웃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괜찮아요. 어차피 그 요양원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양심에 찔리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늘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며느리를 고소해야 해요. 고소? 네. 허위 진단서 작성, 재산 횡령, 불법 감금. 다 범죄예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 있어요. 일단 시장 상인들 증언, 요양원 CCTV 영상, 그리고 하늘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통화 기록이에요.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 며느리가 전화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가 밖에 전화 못하게 해달라, 면회 오는 사람 있으면 막아달라 이런 내용들이요. 다 녹음했어요. 정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준비를 다 해뒀구나. 네. 어르신이 여기서 나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늘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제 친구예요.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세요. 내일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정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대표 변호사 강민준. 돈이 많이 들까? 걱정 마세요. 일단 상담은 무료고 승소하면 며느리한테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정부는 하늘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어르신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라고 한 것, 치매 진단을 받게 한 것, 요양원에 감금한 것. 강민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어요. 증거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이 준비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부터 접수하시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미 내 재산을 손댔을까요? 확인해 봐야죠. 어르신 집 등기부등본부터 떼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어르신 며느리가 어르신 명의로 집을 매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6천만 원 받았고 한 달 후 잔금 받기로 했네요. 뭐? 그리고 은행 예금도 거의 다 인출했어요. 6억 중에 5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다가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로 송금됐네요. 카페 확장 이전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단 며느리를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돈을 못 쓰게 막는 거죠. 강민준 변호사는 즉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횡령, 사기, 불법 감금, 노인학대 혐의였어요. 어르신, 이제부터 며느리와 정면 대결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정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연하죠. 내 돈이고 내 인생이에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며느리 카페부터 가보시죠. 어르신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다음 날 오후 정부는 하늘과 함께 며느리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미사 신도시 중심가에 있는 럭셔리 블룸플라워 카페였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70평 규모로 확장했더군요. 하늘아, 내가 들어가도 될까? 변장하세요. 선글라스 쓰시고 모자도 푹 눌러 쓰시고. 정부는 하늘이 준비한 선글라스와 모자를 썼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님들이 꽤 있었죠. 서영은 카운터에서 웃으며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정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서영은 정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고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카페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했어요. 대리석 테이블, 수입 의자, 샹들리에까지. 최소 2억은 들어갔을 거예요. 정분의 돈으로 꾸민 거겠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복도 끝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금고가 보였죠.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 금고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서류들, 통장이랑 인감도 있을 거야. 그럼 증거를 확보해야죠. 어떻게? 하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와요. 카페 문 닫는 시간이 10시거든요. 서영 씨가 혼자 정리할 때 우리가 들어간다고? 네. 증거 확보해야죠. 정부는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밤 10시 정분과 하늘은 카페 근처 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남편도 함께였어요. 차 안에서 카페를 지켜봤죠.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하늘이 속삭였습니다. 카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혼자 정리하고 있었죠. 어떻게 들어가죠? 뒷문으로 가요. 제가 미리 확인했는데 잠금 장치가 오래된 거예요. 세 사람은 카페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상문이 있었어요. 하늘의 남편이 공구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3분만 주세요. 철커덕.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서 망봐요. 정분과 하늘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앞쪽에서 서영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죠. 사무실이 어디죠? 복도 끝이요.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 않았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죠.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벽면에 금고가 있었어요. 저 금고를 어떻게 열어요? 비밀번호를. 혹시 며느리 생일 아세요? 7월 15일. 하늘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0715를 눌렀어요. 삑. 틀렸습니다. 결혼 기념일은요? 9월 23일. 0923. 삑. 또 틀렸어요. 손주 생일은요? 5월 6일. 0506. 딸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됐어요. 하늘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정부는 손을 뻗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이 5개 있었어요. 모두 정분 명의였죠. 잔액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 봐. 다 인출했어. 인감도 있었습니다. 정분의 인감이었어요.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그리고 이게 뭐죠? 하늘이 서류 한 장을 들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박정분, 치매 초기 의심, 보호자 관리 필요. 날짜는 1달 전이었습니다. 의사 서명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그 의사를 본 적이 없었죠. 위조 진단서예요.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사진 찍어. 하늘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통장, 인감, 진단서, 매매계약서.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떡하죠? 하늘이 당황했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생각했어요. 일단 숨자. 두 사람은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불이 켜졌죠.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데. 금고가 열려있네. 서영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걸 봤어요. 누가 들어온 거야? 바로 그 순간 정분이 책상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나야. 서영은 뒤로 휙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놀랐니? 정부는 천천히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은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님, 요양원에서 어떻게? 궁금해?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머님 진정하세요.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하려고?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치매 진단서 위조하고 요양원에 가두고 내 돈 다 빼돌린 건? 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이 말을 안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집도 안 팔고 돈도 안 맡기고. 그게 날 가둘 이유가 돼? 저도 살아야죠. 카페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이에요. 2억. 서영은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게 내 잘못이니? 내가 카페를 무리하게 확장해서 빚진 거잖아.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하고 날 감금하고 내 돈을 훔쳐?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하늘이 책상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다 녹음했어요. 서영은 하늘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요양원 그 간호사? 요양보호사였죠. 당신 때문에 해고됐지만 내가 어머님을 도망치게 한 거야? 네. 그리고 경찰에 고소도 했어요.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고소, 횡령, 사기, 불법 감금, 노인학대. 이 녹음 파일이랑 금고 안에 있는 증거들, 요양원 CCTV 영상까지 다 제출했어요. 난. 서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경찰차였죠. 제가 오기 전에 신고했어요. 카페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경찰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는 피해자 박정분입니다. 이 사람이 제 며느리 한서영이고요. 저를 요양원에 불법 감금하고 제 재산을 횡령했어요. 경찰관은 정분을 보더니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한서영 씨 맞으십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시죠. 경찰은 서영을 연행했습니다. 서영은 끌려가면서도 정분을 돌아봤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영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멀어졌습니다. 하늘이 정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네. 아들이 남았어. 다음 날 정부는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서영이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요양원에 어떻게 감금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강민준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서영은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위조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요양원 감금 기록, 녹음 파일.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그날 저녁 정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어요. 엄마. 도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서영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 정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너도 알고 있었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영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고 요양원에 데려간 것도 다 너였잖아. 엄마. 나도 피해자예요. 서영이한테 속았어요. 피해자? 정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해? 너는 그냥 선택한 거야. 엄마보다 마누라를 선택한 거지. 엄마,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 자신한테 해. 정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도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며느리 계좌 가압류 성공했어요. 그리고 집 매매 계약도 취소됐어요. 그래? 네. 곧 어르신 돈이 다 돌아올 거예요.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너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증인석에 섰어요. 서영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는 해요. 이해하신다고요? 네. 서영이도 절박했을 거예요. 빚에 쪼들리고 카페가 망해가고, 그래서 내 돈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거짓말하고 가두고 훔치는 건 범죄예요.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3번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한서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 5억 5천만 원을 변상하라. 방청석에서 도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축하해요. 고마워.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정부는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반찬 가게 다시 열려고. 너도 같이 할래? 저요? 응. 나 혼자 하기엔 나이도 많고 너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어때? 좋아요. 하늘은 정분을 꼭 안았습니다. 정분도 하늘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달 후 하남 미사시장의 정분네 반찬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 자리 그대로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죠.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셨었어요? 응, 좀 일이 있었어.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다행이다. 사장님 깍두기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부는 웃으며 깍두기를 담아줬습니다. 옆에서는 하늘이 열무김치를 담고 있었어요. 하늘아, 오늘 장사 잘 되겠다. 그러게요. 손님이 벌써 이렇게 많으시네요. 2사람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따뜻한 5월의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졌죠. 저녁 무렵 가게 문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정부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봤습니다. 왜 왔어? 엄마. 나 서영이랑 이혼했어요. 그래. 그리고 직장도 그만뒀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혼자 힘으로.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계시는 것만 봐도 감사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도윤아.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깍두기 좀 가져가. 엄마. 차례상에 올릴 거지. 아버지 기일이 다음 주잖아.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부는 깍두기 한 통을 내밀었어요. 잘 살아. 내 힘으로. 네. 엄마. 도윤은 깍두기를 받아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하늘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드님을 용서하신 건가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다 같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한테 좋을 때도 있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저도 오빠랑 그래요.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그게 더 편해요. 그럼 됐지.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2사람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거리에는 저녁 장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튀김 냄새, 호떡 냄새, 붕어빵 냄새. 익숙한 냄새들이었죠. 정부는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올 수 있지? 당연하죠. 저는 어르신 파트너잖아요. 파트너. 좋은 말이네. 2사람은 웃으며 시장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렸어요. 78살의 정분과 36살의 하늘.
나이 차이가 42살이나 나는 두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잘 맞았습니다. 정부는 하늘에게서 딸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하늘은 정분에게서 엄마 같은 든든함을 느꼈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닿아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정부는 이제야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인 사람도 있지만 살면서 가족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찍은 사진, 도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사진들. 한참을 보다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진을 채워야 할 때였어요. 하늘과 함께 찍은 사진, 가게에서 일하는 사진, 새로운 추억들. 핸드폰을 꺼내 하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할 때 카메라 가져와. 우리 사진 찍자.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제가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정부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들 때도 많았고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죠. 78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하늘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가슴 답답함도 없었어요. 그냥 평온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꺼냈죠. 칼을 들고 깍둑 썰기를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49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동안 계속할 거예요. 새벽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어르신, 왔어요. 들어와. 하늘이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깍두기 만드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2배로 커졌어요.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정분과 하늘의 얼굴을 비췄죠. 정부는 옆에 앉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가족이구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닿았습니다.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지만 이제는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더 소중했습니다. 선택한 가족이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이니까. 정부는 미소 지으며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옆에서 웃으며 함께 일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죠. 78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옆에 좋은 사람만 있다면. 정부는 그걸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도 돈도 혈연도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시장으로 향하는 길, 정분과 하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죠. 어르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장사 잘 될 것 같아. 깍두기 많이 준비해 가야겠어요. 응.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열심히 해보자. 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침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희망처럼 들렸어요.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죠.